근데 오늘 주제 거의 이거 전쟁 범죄급 아닙니까? 네. 예. 단언하시네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솔직히.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NC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시간 지내도 이렇게. 이게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뢰 아닙니까, 결국은. 누구는 묻고 누구는 저렇게 또 이렇게 파고. 그러니까 지뢰가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원시적, 초보적인 무기면서도 비인도적인. 너무 무서워요. 자, 오늘의 주제. 1년 넘도록 도통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뭐 탄약 공급이 어려워서 뭐 러시아 포격이 뭐 4분의 1로 뭐 급감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아니 결국 뭐 이런 얘기 솔직히 많았거든요. 그럼 결국 러시아가 뭐 전쟁 포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방금 화면에 나온 지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 공격 외에도 러시아군이 무차별적으로 지뢰를 살포해 놔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 우크라이나에 생긴 지뢰지대 면적이 무려 25만에 3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그게 어느 근데 정도죠?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한반도보다 큰 거예요? 우리 한반도보다 전체보다 큰, 남북한 전체보다 큰 이러한 지뢰지대가 새로 생겼다는 거죠. 예. 한반도보다 더 큰 면적의 그 지뢰는 거 누가 그 요즘 야삽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다 심은 거예요? 그 박은 거라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는 뭐 좀 한계가 있고요. 예. 1984년 소련군에 의해 채택된 지뢰 부설기입니다. 이게 GMZ3라고 자동으로 그냥 뭐 지뢰를 까는 거예요? 뭐 일종의 그런 기계죠. 네.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 이번에 사용이 됐는데 최대 속도는 시속 60km 그리고 3명의 승무원이 탑승을 합니다. 많은 종류의 지뢰가 탑재가 되는데 TM 52, 57, 62, 62, PZ 89 이런 대전차 지뢰 208발이 적재가 되고요. 예. 그래서 최전선의 대전차 지뢰밭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장비이죠. 요건 땅을 파지 않고 그냥 대전차 지뢰를 깔 수도 있고 땅을 파고 위치를 숨길 수도 있고요. 눈 위에도 지뢰를 놓을 수가 있고 이 대전차 지뢰라는 거는 개당 12kg씩 나가거든요. 예. 이게 무거운 건데 이런 개당 12kg 나가는 대전차 지뢰를 불과 1시간 만에 4m 간격으로 16km를 매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뢰 장비고요. 요거 이전 모델이 이제 GMZ2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그다음에 몰도바 내전 때 이제 실전 투입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 얘가 그 한반도만큼의 지뢰밭을 새로 만든 그 원흉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GMZ3는 아까 먼저 말씀하신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기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군뿐 아니고 우크라이나군도 이제 갖고 있는 장비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보다 훨씬 진보된 이러한 이제 지뢰 살포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데,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이 북한 열병식에 나오는 가연자 로켓, 북한 방사포 비슷해요. 이게 이제 ISBM 젠멜델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장거리 지뢰 살포 시스템입니다. 예. 이 젠멜델리는 러시아로 이제 농업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농업이 이제 그 파종 있죠. 씨앗을 뿌려서. 그렇죠. 프렌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심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지뢰를 살포한다는 얘기죠. 씨앗 뿌리듯이 이제 지뢰를 심는다, 살포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약 3년 전인 2020년 6월 24일 러시아 제75주년 승전 기념일에 열병식 때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개발한 장비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연장 로켓처럼 생겼으면 실제 지뢰에도 그렇게 뭐 쏴서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 지뢰들이 이 로켓에 실려서 날아가는데요. 2022년 3월, 작년 3월에 하르키우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꼭 다연장 로켓이 발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지뢰 설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적재 용량 15,000kg, 15톤의 대형 카마즈 6560 8륜형 트럭에 발사대와 트랜스로더가 이제 장착된 그런 형태고요. 그 여러 유형의 대인지뢰 또는 대전차지를 탑재한 그러한 이제 122mm 로켓. 이게 이 원통형이 발사관이죠. 여기가 이제
적재돼서 이 렉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데 이 캐니스터에는 5 곱하기 5원입니까? 가로 세로 5개씩 25발의 이제 지뢰가 탑재가 돼 있고 이 세트가 2개 아닙니까? 이게 렉이. 그래서 이제 총 50발의 이제 지뢰가 실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렉으로 돼 있으면 교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다이나노켓이 금방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재장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렉 형태로 세트로 그냥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 한 발 한 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때 쏘고 다시 그냥. 그렇죠. 그러면 재장전 시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함께 교체가 용이하도록 캐니스터 운송 차량도 함께 움직이게 돼 있고요. 지뢰가 이제 122mm 로켓에 장착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700km 떨어진 곳에도 이제 뿌릴 수가 있고요. 이 로켓의 사거리는 5에서 최대 15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지뢰 매수를 하려면 옛날에 직접 사람이 가서 심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삽 들고 이거 퍼야죠 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살포 시스템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로켓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짧죠. 근데 이건 로켓 방식을 쓰기 때문에 최대 15km까지 나아갈 수 있고 또 실전 전투 상황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 적 병사라든지 기갑 장비를 살상하거나 파괴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22년 11월에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그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그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많이 들어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K9 자주포 차체를. 맞다. 그래서 그 모습이 공개가 됐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쓰던. 근데 이제 여기가 최전선으로부터 10km가 넘게 떨어진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제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도 아니고 과거에 어떻게 대전차 지뢰에 당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장거리 지뢰 살포 시스템에 의해서 날아온 대전차 지뢰에 의해 파괴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사거리가 5에서 15km면 그렇죠. 사거리 사거리 멀리에서 쏘면 진짜 전방 넘어갈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이제 ISDM 젠멜델리 핵심은 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인데 필요한 모양이라든지 크기, 밀도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구성으로 지뢰밭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거에도 보면 지뢰를 사람이 살포하면 이제 표시가 가능한데 기계가 이제 무작위로 살포하면 또 하늘에서 헬기로 살포한다든지 이러면 정확히 지대를 표시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위험한데 안 위험한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그러면 없죠. 이제 아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발사와 동시에 전자지도에 지뢰가 있는 지역이 이제 표시가 되고 이거를 지휘계통으로 이제 전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휘관이 여기는 아군 지뢰가 있는 데니까 피해서 가라 지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효율적인 그런 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몇 분 안에 축구장 크기의 그런 지뢰지대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뢰하면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그 패가 지금도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지뢰 이렇게 막 로켓으로 쏴도 될 정도로 이게 허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타와 조약이라고 요거는 대인 지뢰 사용 금지 조약이었죠. 대인 지뢰만 그런 겁니까? 근데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는 가입돼 있고 러시아는 미가입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알아서 다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약속 깬 것도 아니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가입을 안 했으니까요. 러시아도 나름 이제 국제적인 그런 비난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장치는 돼 있는데요. 이 젠멜델리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지뢰가 발사되면 여기에 이제 지뢰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자폭 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적이 지뢰밭에 가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DMZ에 있는 거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작동할 수 있지만 이런 지뢰들은 자동으로 이제 못 쓰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하네요. 근데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요즘은 이제 전자 계통에 이런 게 지뢰도 다 적용이 돼가지고 지뢰들이 아주 스마트한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장갑차나 전투 인원 같은 이런 특정 유형의 목표물과만 교전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 그러면 주민들을 좀 생각해 준 거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저희가 지뢰밭이라는 말을 그냥 평상시에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위험한 걸 얘기를 할 때. 근데 진짜 우크라이나에 사는 분들은 진짜 그냥 사는 데가 다 지뢰밭인 셈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닌 것이 별로. 러시아가 이제 항공기하고 드론으로 이제 플라스틱 대인 지뢰인 그 PFM-1이라는 걸 대량 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이제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건데 생긴 것 때문에 나비 지뢰라고도 하는데
양쪽 날개로 인해서 떨어질 때 이제 수직으로 안 떨어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여러 지역으로 또 퍼져나가게 됩니다. 호기심에 접촉할 경우에 이제 자폭 타이머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플라스틱 속의 액체 폭약이 폭발을 하게 되죠. 예. 중량이 55g이나 굉장히 가벼운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인 37g이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인의 발목까지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이 나비지뢰는 1979년에 이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수백만 개가 뿌려졌고요. 이걸로 인해서 숨진 아프가니스탄인만 10만여 명. 그중 예. 상당수가 어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린이들이 건드리는 거죠. 사실 이건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인데 쓰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개당 생산 단가는 불과 $5인데 이걸 제거하려면 제거 비용은 개당 $1,000 정도를 잡습니다. 거의 뭐 200배 이상. 네. 특히 아니 근데 오타와 조약에 우크라이나는 가입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 상대로 할 때 뭐 지뢰 못 쏘고서 그냥 지뢰 부분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오타 협약은 대지뢰를 기준으로 한 거고 예, 그렇다면서요. 대전차 지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전차 지뢰의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 이제 3월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유충지 바흐무트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계속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군 공세를 지원해야 될 러시아군 정예 제155 해군 보병여단이 이제 지뢰 탓에 진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대전차 지뢰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구소련제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구소련의 이제 TM-62 대전차 지뢰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7,200여 개의 원격 지뢰 시스템 RAAM 이게 리모트 안티 아머 마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한 이제 상태라고 하고요. 이 램스는 그 155 포탄 내부에 지뢰 9발을 내장을 하고 포탄 사격 후에 그 마그네틱 신관이 달린 지뢰를 사방으로 이제 흩뜨려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제 지뢰도 갖고 있는데 프랑스가 원조한 HPD-2A2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대전차 지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몇 대의 러시아 전차 장갑차도 잡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밟으면 그냥 터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적 차가 이제 쇠 붙이니까 자기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차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감지를 해서 직접 이걸 누르지 않아도 밟지 않아도 그 위에만 있으면 터지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이 스마트 지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게가 또 가벼운 게 막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톤 이상 정도 무게 돼야 이제 작동을 한다고 그러고요. 단순히 뭐 폭발력으로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자가단조,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셀프 포지라고 하는데 이 자가단조 탄두로 이 폭발하면서 이 전차에 보면 대전차탄이 관통자 있지 않습니까? 관통하는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거. 이게 이제 관통자를 형성을 해서 적 차량의 하부를 뚫고 내부를 파괴한다. 관통력은 무려 150mm 달한다고 합니다. 15cm. 바닥이 15cm.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전차라든지 이런 장갑 차량이 뭐 옆에나 이런데 전면부나 이런 데는 굉장히 두껍게 튼튼하게 만드는데 바닥은 좀 약해요. 바닥과 상부가 좀 전반적으로 장갑이 약한데 그러니까 이게 현존하는 전차나 장갑차는 이 지뢰에 대한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스마트 지뢰라는 게 이게 무한정 계속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인명 피해, 무고한 양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전쟁 끝난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30일 뒤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자폭 타이머가 내장이 돼 있어서 전후에 이제 민간인 피해가 생기는 일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2006년 그러니까 17년 전 기준으로 해서 40만 발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지뢰이기 때문에 벨기에라든지 노르웨이 뭐 이런 나토국이 사용 중이고 스위스에서는 이제 기술 도입 생산, 라이센스 생산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본인들 땅에 지뢰밭을 만드는 그 마음이 어떨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남겨놓은 지뢰가 세계 식량 위기를 촉발하는 또 하나의 뇌관이 될 듯. 아니 지뢰하고 식량 위기랑 무슨 뭐 도로에 깔아놔서 그런 건가요? 뭐 항구에 깔아놔서 그런 건가요?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쪽이 원래 이제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니까 아, 그렇죠. 밀가만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곤 했는데요. 전쟁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지뢰가 도시에만 깔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시골에도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밭에다가 지뢰를 깔아요? 근데 밭에 지뢰가 실제로 많이 깔렸는데 이게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 그 우크라이나 평야에다가 네. 폭탄하고 지뢰를 엄청나게 투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크라이나 밀밭이 좀 굉장히 많이 지뢰밭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하러 거기다가 지뢰를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당연히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죠. 전쟁을 하는 밀밭은, 방식도. 네. 네. 그래서 파종 시기를 놓쳤고 또 경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래 알던 그 러시아가 이제 곡물의 핵심 수출길인 뭐 항로 이런 거 다 봉쇄를 했었고 네. 그래서 로이터통신은 올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이 전쟁 전인 2021년보다 40.7%나 줄어들 것이다. 반이네요, 반. 예.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경제 용어긴 한데 농업하고 이제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 합성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곡물이나 농산물값 인상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을 의미를 하거든요. 에그플레이션은 보통 이제 경제 구조가 낙후된 이런 개발도상국에는 훨씬 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 소비량의 9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을 하고 있고 콩고,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도 수치가 이제 70-80%에 달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 안보하고 개도국의 경제 먹거리 이런 걸 다 심각한 이제 문제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적 목표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크라이나를 못 쓰는 나라로, 못 쓰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와, 이거 예전에 무슨 뭐 한 입안을 못해 소금 뿌린다는 뭐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일단 제거 작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거 작업은 또 어떻게 뭐 쉽지는 않겠죠? 네, 그 이제 향후 우크라이나에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부흥 재건 사업이 사실은 이미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중에 또 가장 골치 아픈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뢰 제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많은 이 전쟁과 내전을 겪었던 이런 나라, 예를 들면 캄보디아라든지 뭐 아프리카 여러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그 지뢰 제거 문제가 가장 큰 그런 현안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가 이 자국의 지뢰 해체 인력을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견을 예. 했다고 합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지뢰 대응 센터 CMAC라고 있는데 여기 요원들은 지난 30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서 지뢰 제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노하우가 제일 있는 그런 이제 요원들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캄보디아 내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난 10여 년간 그 UNA 후원으로 해서 수천 명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 파견돼서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꼭 네.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와.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이제 캄보디아 요원들과 공조를 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지뢰 해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장비도 있는데 이게 도호쿠 대학에서 지뢰 탐지기 알리스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걸 4대를 이제 공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알리스의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지표면을 투과하는 레이더, 이걸 GPR이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이제 금속 탐지기를 결합한 그런 형태의 휴대용 지뢰 탐지 시스템인데요. 2004년 12월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장 검증 실험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매설된 대인 지뢰하고 금속 파편의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력이 직접 탐침을 하거나 지뢰 탐지기로 탐색하는 것 외에 또 첨단 드론이 투입이 되면은 당연히 작업이 훨씬 나아지겠죠.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 떠다니니까 그렇죠. 드론은. 예. 캐나다 드론 회사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가 이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표시하는 센서가 달린 드론을 24대 이상 공급을 했대요. 예. 요거는 센서가 이제 자기계 또 여러 종류의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매설물과 지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머신러닝, AI로 예. 탐색 작업을 점점 자동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드론은 이렇게 탐색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제거까지? 아무래도 그건 좀 내려가서 하고 오는 건 좀 무리겠죠. 아, 그건 좀 별도의. 위험하기도 하고. 예. 요건 이제 위치만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드론의 장점은 이제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 근데 이제 무거운 센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좀 오래 못 다니고 좀 이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제거를 한다면 로봇이 가서 해야 되죠. 아, 그렇죠. 뭐 땅을 좀 딛고 있는 뭐가 가야겠죠. 네. 영국 방위산업체 퀴네티크가 작년 6월에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용 탈론 로봇 10대를 제공을 했거든요. 딱 보기에도 뭐 지뢰를 잘 제거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죠, 이건. 네, 크지 않죠. 예, 예, 예. 이런 크는데 길이가 이제 86.4cm, 1m가 안 되죠. 높이가 42.7cm, 무게는 52kg. 로봇 치고도 좀 작은 편이고요. 예. 근데 8.3km 정도 속도로 아주 사람 걸음의 한 2배 정도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45kg의 짐을 운반할 수가 있고요. 완전 군장실 이게 딱인데요. 예. 완전 군장 시키고도 충분히. 예, 좋은데요.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폭발물 제거 로봇은 그 로봇팔을 비롯해서 물체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막 액션 카메라라든가 이런 뭐 강한 수압으로부터 뇌관을 날려버리는 그런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로봇팔하고 이제 작업을 지켜보는 TV 카메라만 있어요. 요거는 폭발물을 터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폭발물을 이제 집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물을 아예 폭발시키는 로봇보다는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또 파손되는 일도 적고 예. 그렇죠. 사실 집어서 어디 안전한 장소까지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 큰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 탈론이 물론 그러다 파괴되는 경우가 있지만 탈론 한 대가 파괴될 때마다 병사 2~3명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탈론이란 그런 장비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민간인들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며 땅을 아예 불모지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악마의 무기, 이 지뢰. 그런데 지뢰 덕분에 어부지리로 자신들만의 낙원을 얻은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무슨 얘기죠?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어디 얘기인지 본방 야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과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은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 환경까지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이 보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전쟁 끝에 최후의 승자가 된 녀석이 지배하는 구역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대서양의 남서쪽 아르헨티나 앞바다에는 17세기 말 영국에 의해 발견된 포클랜드라는 작은 제도가 있는데요. 사람보다도 펭귄과 양이 더 많고 별다른 관광거리도 없는 제도라 영국은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16년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당시 무인도와 다름없었던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이 아르헨티나에 귀속된다고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주민과의 전쟁으로 바빴던 아르헨티나는 독일 상인들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맡기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포클랜드 제도를 기지 삼아 해적질을 하며 민폐를 끼쳤는데요. 이로 인해 주변 나라들이 피해를 입자 영국은 애초 자신들의 영토였다며 인근 해역의 안전 보장을 핑계로 눌러앉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열강 국가들이 식민지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지고 탈식민지화 추세가 나타나자 약 1세기 만인 1946년부터 다시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영국과 여러 차례 영유권 협상이 있었으나 영국의 거부와 지역 주민들의 아르헨티나 귀속 반대 여론으로 인해 모두 결렬되고 말았죠.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1976년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경제 추락과 부정부패, 인권 탄압 등으로 민심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의 앞날이 위험하다는 걸 느낀 아르헨티나 군부는 당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군부가 찾은 돌파구는 아르헨티나의 바로 앞바다에 있지만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포클랜드 제도 탈환이었습니다.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당시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과거 전성기와 달리 IMF 구제 금융까지 받을 정도로 역대급 침체기를 맞고 있었던 데다가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에서 12,00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군대가 포클랜드 제도를 공격해도
영국이 반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82년 4월 아르헨티나는 4,000명의 병력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포클랜드 제도를 공격했는데요. 포클랜드 제도의 영국군은 불과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기에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습 침공 3일 만에 영국이 즉각 반격에 들어간 것이었죠. 영국 입장에서는 침공을 그대로 놔두는 선례를 남기면 세계 곳곳에 남겨놓은 영국의 섬들을 상대 국가들이 모조리 무력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영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척의 항공모함과 해리어 전투기, 구축함, 지상 병력 등으로 편성된 기동 함대를 이끌고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아르헨티나 군부도 이판사판 심정으로 함대와 공군을 출격시켰고 1982년 4월 30일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제해권이라도 지켜보려 시도했지만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의해 순양함이 힘도 못 쓰고 침몰해버리자 해군 전력 대부분을 본국 연안으로 후퇴시켜버립니다. 12,000km를 건너온 영국군에게 제공권과 제해권 모두 빼앗겨버린 채 전쟁 발발 약 2달 만인 1982년 6월 14일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영국은 골머리를 썩게 되는데요. 바로 포클랜드 제도의 100개가 넘는 지역에 아르헨티나군이 설치한 대략 2만 개에 달하는 지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지만 불과 1,400개의 지뢰가 제거되는 동안 부상자는 마구 속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포클랜드 제도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계산기를 두드린 영국은 지뢰 제거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철조망과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죠. 그러자 아주 의외의 손님들이 눌러앉아 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펭귄들이었습니다. 지뢰밭으로 인해 인간들이 쫓겨나고 자연이 회복되어 펭귄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펭귄들은 2만 개에 달하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에서 어떻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펭귄의 몸무게에 있는데요. 펭귄들의 몸무게가 절묘하게도 대인 지뢰를 작동시키지 않을 무게라 지뢰밭 위를 마음껏 걸어다녀도 괜찮았던 것이죠. 반면 펭귄에게 위험한 포식자들은 지뢰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했으니 포클랜드의 지뢰밭은 무려 100만 마리의 펭귄이 서식하는 펭귄들만의 파라다이스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포클랜드의 지뢰밭이 이대로 펭귄들의 파라다이스로 남았어도 좋았겠지만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38년 만에 최후의 지뢰가 제거되었다고 하는데요. 펭귄들을 지켜주던 지뢰는 모두 제거되었지만 앞으로도 인간과 펭귄이 공존하는 구역으로 쭉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의 진정한 마지막 승자가 이게 펭귄이라니 참 이 결국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펭귄 좋은 일만 시킨 게 되네요. 혹성 탈출도 인간이 벌인 전쟁의 끝에 승자는 원숭이들이 마지막에 원숭이가 이기는 건가요? 어부질이죠. 사실 DMZ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 바람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뭐 천혜의 환경이 조성된 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자유롭게 왕래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뢰부터 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지뢰 제거를 하는데 뭐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데미드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지뢰 제거 작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장비 등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이제 DMZ 세계 유일의 지금 이제 그런 지역인데 DMZ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뢰가 집중적으로 매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지뢰지대 면적이 여의도의 44배 정도에 달하는 예. 것으로 추정이 돼요. 128제곱킬로미터인데 장소로는 이제 1,306곳.
곳에 이제 달하고요. 이걸 제대로 제거하려면 몇백 년이 걸릴 걸로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아직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리는 건데, 특히 이제 GMG 내부와 인근에 매설된 거는 최소 100만 발, 그다음에 뭐 최대 200만 발까지도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면적 대비 지뢰 매설 밀도를 따지면 세계 넘버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육군이 과거에 DMZ 통로를 열면서는 사실은 처음에 직접 공병이 들어가서 하거나 일부는 지뢰 제거 로봇, 뭐 물론 초보적인 형태지만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국산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장비로. 예. DMZ 지뢰를 정말 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감자 캐내듯이 건져낼 수 있는 이러한 장애물 개척 전차를 확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 좀 포스가 있어 보이죠. 예, 앞에 뭐 스키발 같은 것도 달렸고, 예. 이거 뭐 이게 예, 굴삭기인가요? 뭐 퍼는 것도 달렸고. 네, 많이 달렸어요. 그 정식 명칭이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인데 이 별명이 코뿔소예요. 좀 뭐가 툭 보면, 튀겨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붙인 것 같은데, 작년 6월에 이제 육군의 여러 신규 무기식의 명명식을 했는데 그때 네. 이제 이것도 같이 명명이 됐고, 이 K600은 이제 K2 전차 등을 만드는 현대로템에서 개발을 했는데 2014년에 체계 개발 업체로 선정이 된 다음에 4년에 걸쳐서 개발이 됐고요. 이 플랫폼 이 자체는 K1 A1 전차입니다. 이 전차 예.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지뢰 제거 외에 뭐 낙석 제거라든지 이런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 지원 전투 공병 차량. 영어로 CV라고 하는데 그런 차량이고요. 이제 보통 지뢰 제거에 사용되는 장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옛날 시골에서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타작할 때 도리깨라고 해서 내리치는 거 있죠. 예, 이렇게 휙하면서 탕 내리치는 거. 그런 도리깨라든지 꾹꾹 누르는 이제 롤러. 그다음에 그 쟁기와 비슷한 도저 블레이드. 근데 이제 K600의 선택은 이제 그 도저 블레이드 비슷한 이제 쟁기. 쟁기가 이제 K600의 선택인데, 요거는 이제 국산이 아니고 해외 제품이랍니다. 아, 쟁기가 우리 그러니까 오리지널 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도 심플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쟁기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죠. 쓰던 호미는 우리가 아마존에서도 우리가 휩쓸었지 않습니까? 호미. 그렇죠, 예. 대한민국 또 K 그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K 상품인데 호미가. 하여튼 이 쟁기가 이제 아주 깊이는 못 파내고 3cm 깊이 땅에 들어가 있는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영국제랍니다.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사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미국의 이런 이제 장애물 개척 전차로 대표인 게 ABV라고 있어요. 이 M1 전차를 개조해서 만든 건데, ABV에도 마찬가지 이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사 제품이 쟁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이런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어정쩡하게 국내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쓴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 영국제를 썼다고 합니다. 쟁기가 익숙해서 그 쟁기 방식을 선택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요새 이제 유명한 대세란 말 있잖아요. 예. 이게 대세, 요즘 대세가 이제 쟁기라는 거예요. 대세가 쟁기예요? 그러니까 레오파드 전차 자체를 활용한 게 이제 독일의 이제 코디악이라는 장애물 개척 전차가 있고, 영국의 경우는 이제 챌린저 2 전차 자체를 활용한 게 있는데 그건 트루엔이라고 합니다. 이 도리깨 방식에 비교해 보면, 도리깨는 체인이 달린 이런 드럼을 회전을 시켜서 그 압력으로 땅을 때리면서 이제 전진하는 형태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죠.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막 이게 쇠살이 끊어지면서 구슬이 파편이 돼가지고 막 터져요. 와, 그거 엄청 위험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가까이 있으면 아군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롤러도 이게 누르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뢰 발견 성공. 그럼 꽝 펑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충격을 받죠. 그렇겠죠. 직접 받으면서 이게 이제 롤러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근데 반면에 쟁기형은 이제 지뢰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지뢰를 밀어내는 거죠. 판에서 밀어내는, 옆으로 밀어내는. 도랑을 생각하면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파서 옆에 곱게 도랑 이렇게 파듯이 이제 배를 드러내게 이러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양쪽 옆으로 이제 파버리는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K600의 윗면에는 별도의 이제 굴삭팔이 있어요. 그 굴삭용 이제 버켓 또 이 파쇄기도 있어가지고 참호라든지 방벽이라든지 이런 각종 장애물을 매립을 하거나 아예 제거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필요하면 유사시 굴삭팔을 이 일종의 이제 크레인처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운용 요원을 보면 전면의 앞부분에 조종수, 뒤에 이제 주의관이 탑승을 합니다. 요분이 예. 조종수계시겠죠? 예, 그렇죠. 예, 조종수. 전투 중량이 이제 62톤, 그리고 디젤 엔진을 쓰는데 K1A1 전차와 같은 1200마력 엔진을 쓴다고 하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60km고, 무장으로는 여기 이제 보시지만 이 기관총 한정이 있고요. 또 이제 연막탄 발사기들 여기 보이시다시피 네. 연막탄 발사기도 차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처음 육군에 인도된 거는 2020년 12월 29일인데 그 뒤에 올해까지 실전 배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게 앞으로 멈티 무인 무기 활용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가 양산 및 무인화도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 게임에서 전에 그 지뢰개척 이 장비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클릭인가 이렇게 막 터트려 버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잖아요. 이 우리 K600도 되는 건가요? 네, K600도 가능하고요. 미클릭은 이제 영어로 마인 클리닝 라인 차지라고 해서 지뢰 제거 선형 뭐 폭약 뭐 이런 개념인데 예. 요거는 이제 폭발물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와이어를 직선으로 쏴가지고 지뢰를 다 폭발시켜 버리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군이나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클릭은 1,750파운드의 C4 군용 플라스틱 폭격이죠. 그렇죠. 예. 요 C4 뭉치가 장전된 100m 길이의 선형 폭격을 이제 5인치 로켓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뢰 제거율이 9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일단 순서를 보면 미클릭을 먼저 이제 지뢰지대를 향해서 발사한 후에 이제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서 장애물 개척 전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지뢰 제거 쟁기로 땅속에 묻힌 지뢰를 파내서 통로 옆으로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옆으로 밀려난 지뢰를 좀 놔두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12.7mm 기관 총이 이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쏴서 폭발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폭발병이 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쫙 거치면 폭 4m와 길이 100m의 안전한 진경로가 이제 한 번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참 지뢰 제거가 정말 필요하니까 막 계속 뭐 신기술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드론 봤죠. 로봇 봤죠. 개척 전차까지 봤죠. 이 정도면 뭐 거의 그 최신 기술 다 나온 겁니까? 레이저로 지뢰 제거하는 기술이 이제 미국에 곧 도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마지막은 매일 레이저예요, 그죠? 네. 뭐 레이저가 여러 가지로 좋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도입해서 쓰려는 모양인데 사실 뭐 로봇이나 전차를 사용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뭐 위험성도 있지만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DMZ에 묻혀 있는 지뢰를 다 제거를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하려면 뭐 수백 년이 걸린다, 200년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이제 새로운 좀 레이저 같은 걸 활용을 하려는 거죠. 근데 또 결국 마지막은 레이저. 근데 그 한 말씀 더 하면 레이저는 고출력과 뭐 소형화 뭐 이런 또 그 따라 붙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숙제 이거 됐을까요? 네, 이게 레이저가 사실 뭐 출력 문제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기 되게 어려운데요. 그나마 이제 지뢰 같은 거는 좀 나은 게 레이저가 사실은 지금 뭐 단순히 얘기하자면 다량의 레이저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한 곳에 초점을 이제 집중시켜서 열을 이제 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준도 어렵고 게다가 이제 움직이는 뭐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조준 한 상태로 계속 따라가야 돼요. 네. 열이 계속 이제 공급이 돼야지 이게 뭐 손상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지뢰는 일단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은 소위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조사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다가. 예.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점은 있고요. 지뢰 제거 같이 좀 방어적인 용도에는 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레이저 무기인 라드보라는 거거든요. 뭐 차량인데요. 라드보가 탑재된 차량이죠. 지뢰 방호 장갑차 위에 이제 고출력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폴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운용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저 지뢰를 폭파시킨 다음에
이제 팔로 이렇게 뭐 치워버리고 출력은 3kW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열해가지고 이제 파괴를 시키는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게 레이저의 힘 아니겠습니까? 한 번 발사할 때 비용이 수천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몇천 원 말 그대로. 전뺄 때 이거 진짜 레이저 값은 꽤 되는데 이게 네, 아니, 그것도 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예, 대전차 물론 이제 그 고급 기술이 들어가긴 하면 대전차를 조사해서 터뜨리는데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겁니까 솔직히 이거. 네, 사실 전기 비용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네. 레이저는. 그래서 다른 뭐 폭발물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18톤 정도 되고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서 운영이 됩니다. 예. 라드보? 라드보는 이게 뭐 어원이 뭡니까? 이것도 이제 라드보?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약어인데요. 네. 그 RADBO인데 이게 뭐 약어냐면 Recovery of Airways Denied by Ordnance 약어인데요. 이걸 좀 풀어서 하면 길다. 쥐레 같은 폭발물로 인해서 접근이 어려운 항공기지를 회복시키는 시스템. 근데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적군이 아군의 활주로를 한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뿌려놓은 지뢰나 폭탄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네. 우리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텔레토비 복장이라고 그러죠. 완전 무장.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동도 불편하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 워낙 두꺼운 뭐 옷과 이런 걸 입고 머리도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두꺼운 방어복을 입고 사실은 이제 일일이 이걸 제거하는 위험한 일을 했는데 라드보의 경우는 리모컨 하나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폭발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에는 약 300m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도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확정했는데 이게 이제 라드보처럼 차량에 접지하는 이러한 방식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개발 업체를 선정해서 4년 뒤인 2027년까지 개발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 전담부대에 이제 전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DMZ에서는 지뢰가 최대 200만 발이나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제 더욱더 이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한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하고 또 후유증이 많은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력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국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뢰를 특히 악독한 지뢰들, 대인 지뢰라든가 이것을 못 쓰게 계속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죠. 누군가는 반드시 쓰게 되는데 또 그거를 해결하려면 레이저라든가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지뢰 제거에 특화된 그런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가서 언젠가는 지뢰가 지구상에서 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그런 언젠가를 목표로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 국무가 보면 대만에 지뢰밭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볼케이노라는 지뢰 살포 시스템을 판매를 승인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발한 지뢰 살포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뢰가 비인도적이지만 또 가성비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창도 좀 사실은 한반도 전쟁 환경을 고려할 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제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여러 해 좀 방탄 전시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스마트 지뢰, 일정 시간 지나면 폭발한다든지 어떤 그 선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지뢰도 같이 개발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K600 그거 화끈한데요? 네, 그게 사실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입니다. 이거 좀 잘 나왔고요. 그렇죠. 쟁기로. 저렇게 주렁주렁 달린 게 사실은 프라모델로 인기가 좋거든요. 요즘 새로 나오는 레드백이 되는 건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